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매일 안정제를 먹어야만 잠이 드는데 며칠 동안 잠도 오지 않고 속만 타들어가는 심정에 견디지 못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현재 저는 소송 중에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못 이겨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장인 집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별거 당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집을 정리하며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나마 아이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준 게 신의 한 수네요. 격주로 아이를 보는데 이번에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최근 들어 저에게 연락도 안 하고 전화해도 도통 말을 안 합니다. 아이에 관한 소통은 장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작년 9월경부터 본인 인스타에서 제 계정을 차단하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스토리를 못 보게 했었고, 본인 인스타 계정에 지금도 버젓이 연애 감정이 묻어나는 스토리 모음을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는 영어 단어로 묶어놨네요. 아내와는 회사 다니던 시절 사내 연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가 생겨 신혼생활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지만 나름 리모델링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처가댁에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여 집을 알아보다가 아이 양육을 두 집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아이에게도 그리고 어른들 모두에게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 복층 아파트에서 합쳐 살기로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아내는 회사를 다니다 19년도 겨울부터 갑자기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싶다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웬 필라테스 강사냐고 물었는데 당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퇴근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더니 인스타에서 필라테스 강사 제안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었고 새로운 도전이 자신에게 에너지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퇴직금으로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하여 반대했었는데 출산 후에 자존감도 떨어졌고 본인이 꼭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여 결국 가슴과 쌍꺼풀 수술을 연달아 했습니다. 이때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 면접을 보러 간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 11시까지 기다렸지만 연락 한 통 없고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남자가 본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함께 살던 처남과 무작정 차를 타고 알려준 필라테스 학원을 검색해 지점 하나를 찍고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처남에게 아내 전화가 걸려왔고 면접을 보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택시기사님이 목적지를 잘못 찍었다며 지금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저는 걱정 반, 분노 반으로 아파트 입구로 걸어오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길래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충전 중이다 혹은 진동으로 해놨다며 연락이 되질 않아 좋게 얘기도 해보고 정말 간절히 부탁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같은 공간에 있다간 제가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속으론 장인 장모님이 혼을 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집에 들어가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있더군요. 술 마시고 연락이 안 되는 걸 참아왔던 저는 이번은 정말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같이 못 살 것 같다고 말하고 그간 서로 서운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앞으로 서로 행동과 말을 조심하자고 얘기하며 당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때린 적도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로윈데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랑 홍대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여 저도 마침 지인 동생과 저녁 약속이 있어 다 놀면 차 타고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술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 장모님이 스트레스 풀고 오라며 술 약속에 관대했습니다.
아내 친구까지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면서 할로윈 파티인데 아무것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술만 마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인 동생과 밥 먹고 연남동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 다음 날 동생이 아내 친구에게 관심이 좀 있었는지 인스타가 궁금하다고 하여 제가 아내 인스타를 통해 들어갔는데 둘이서 할로윈 코스튬으로 망사 스타킹에 정말 헉소리 나오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제가 모르는 아내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해당 인스타 계정은 누가 봐도 솔로처럼 되어 있었고 폴댄스 영상에 자극적인 사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 오빠가 인스타 공동구매를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저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현재 소송 답변서에는 제가 공동구매를 강요하여 숨겼다고 하는데 이혼 얘기 나오면서 제가 바람핀 증거 찾으려 여기저기 찾아보니 혼자 온라인 판매로 사업자를 내었네요. 이마저도 저는 그래 본인이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한 거니까 한번 응원해보자 생각하며 저와 아이가 함께 올라간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한번 해보라고 응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겠죠. 저도 후회합니다. 회사를 나와 자영업을 하고 있던 저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매장 운영이 안 되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습니다.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대리운전도 뛰고 지인들의 회사에 들어가 회사 잡무 처리, 청소, 설거지 등등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아는 형님의 호텔에서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하루 일하고 난 다음 날은 제 매장에서 다시 일을 하며 어떻게든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힘썼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던 형님은 저에게 배달업을 제안했습니다. 친한 동생이 하는 프랜차이즈라며 동생분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음식이 한참 붐이었기에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저는 매장에 음식점 신고를 하고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매장은 수원, 집은 인천이었습니다. 근무하던 호텔도 인천이었어서 호텔 일이 끝나면 바로 수원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주문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살아나는 매장에 뿌듯했습니다. 1월에 폭설이 온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차량이 미끄러지고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 시끌벅적한 하루였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는 오토바이 운행을 중단했고 저는 그나마 차가 4륜구동이라 차를 끌고 요리를 직원에게 맡긴 채 배달을 다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한가득 났고 정말 이러다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닌지 싶었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눈이 안 왔는데 강남에 피부과에 들렸다가 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군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배달 중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났나 싶어 저랑 장모님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인천 집에 다녀갔고 아이는 무서워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나 아내가 장모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친구 회사에 놀러 갔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네요. 추후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 얘기한 친구 회사는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저녁 11시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고 했고 저는 수원에서 10km, 20km 속도로 인천까지 기어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아내까지 신경 쓰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아 화낼 힘도 없었기에 또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저보고 말을 함부로 한다며 마치 제가 잘못한 마냥 화를 내었고 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서운하다고 하여 그것만은 고쳐야겠다 싶었습니다. 1월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장인집과 옆집으로 나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아내와 아이와 셋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이방도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침대, 책상 등등 아이방도 꾸미게 되었고 처가살이하며 불편했던 거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격일로 호텔 일과 제 매장 일을 하고 있었기에 짐 정리를 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내는 낮에 출근하고 저녁 10시에 마쳤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정리를 해주었으면 했으나 결국 제가 매장 일을 하루 쉬면서 호텔에서 밤새고 와서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아이 방은 아내가 꾸며주었으면 하여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결국 2달이 지나서야 3월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이 생겼지만 장인 집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저녁 10시에 끝나고 아내에게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애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데려오냐고 했습니다. 장인 집이 분가가 되고 나서부터 저는 아침에 아이 유치원 데려다 줄 때 빼고는 특별히 들릴 일이 없어 아이가 몇 시에 자는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녁 10시에 아이는 자고 있는 것도 아니네요. 호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잘 되어서 제 매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잠이 들어 8시에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하루 5시간 운전을 하고 13시간 일을 하면서 이미 체력이 고갈된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수원으로 가는데 매장 오픈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장모님이 힘드시니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답니다. 도저히 제 입장은 생각지도 않는 아내에게 섭섭했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이 별로 없었던 아내는 퇴근할 때도 그리고 어디를 갈 때도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말 새벽에도 싸움이 계속되었고 서로 과거 얘기들이 나오며 참다 제가 물었습니다. 또 술 마시고 연락 안 되면 그땐 내가 진짜 때려도 되겠냐 라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멍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소 싸우면서 이혼 별거 별 얘기가 나왔어도 정말로 이혼하자고 달려드는데 무서웠습니다. 다 모르겠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로 지쳐서 그냥 잠이 들었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고 저도 눈이 떠졌습니다. 제 눈앞에 아내 휴대폰이 열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6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열림 상태, 통화 목록을 눌러봤습니다. 통화 내역은 땡땡땡 과장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새벽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며 그냥 일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자였으면 자기를 동성애자로 의심할 거냐고 합니다. 휴대폰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싫다고 합니다. 장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랑 싸우면서 집안 욕한 걸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장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너도 일해야 하니 저녁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장모님이 혀를 차며 자기 만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랍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 정말 이혼할 것 같아 장인 집으로 갔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아내를 그렇게 의심하냐며 의처증이 있냐고 합니다. 안 그러겠다고 제가 잘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컴퓨터 녹음 프로그램을 껐다 켰다 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컴퓨터를 켜놓은지도 모르고 퇴근하고 보니 녹음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뭔 일이 있었을까 싶어 틀어봤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던 저와 연애하던 때의 목소리입니다. 아내가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저녁 11시, 저는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퇴근하고 통화를 합니다. 제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카톡 한 번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버스만 타면 멍해진다며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필라테스 지점 하나를 맡게 된 아내입니다. 서울에 있는 본사 과장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천에 오는 본사 과장과 점심 약속을 잡습니다.
회사 상사 결혼식에는 그 과장이 좋아하는 결혼식 복장을 물어봅니다. 결혼식 가기 전에 둘이 먼저 만나려는 약속을 잡습니다. 토요일에 그 과장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출근한다고 하더니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가 공부하러 나갔다고 했는데 외출하고 들어오는데 노란 구두를 신고 한남동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가방에는 한남동 카페 냅킨이 들어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너 남자 생긴 거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통화한 내역 중에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빚이 많았기에 재산 분할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제가 수원으로 이사하면서 보증금은 아내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을 같이 부담하자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법적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합니다. 장인댁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드리는 거 안 지킨 적 없고 아이 유치원비, 학원비 모두 제가 부담했고 지켜왔습니다. 세금 밀려본 적도 없고 매번 아이가 좋아하는 호텔 여행, 지방여행 등등 아이랑 둘이 놀이공원을 가기도 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교구 구매며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 답답해하는 아이를 위해 새벽에 혼자 줄 서서 닌텐도 스위치도 사줬습니다. 도무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잘 지내보자고 합니다. 여기가 샌프란시스코도 아니고 난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됐으니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실감도 안 나고 정리도 안 됐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매장 휴무일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휴지통에서 성형외과 견적과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선물해준 핸드백에서는 출근했다는 날에 동서울 터미널 버스 티켓이 나옵니다. 컴퓨터 드라이브에는 세미 누드 사진도 나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라테스 회원들에게는 운동으로 좋아졌다고 하겠지만 턱 매선, 코, 지방 이식 등등 병원도 다양하게 다닌 사기꾼이었습니다. 모두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혹여 내가 너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면 너가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통화 내용에서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오빠한테도 했어. 더 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 보증금 그냥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쓰레기 새끼랍니다. 제가 개쓰레기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제 SNS에서 장인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전화를 하냐고 합니다. 카톡하자고 합니다. 아내가 얘기를 했나 봅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자기 부모에게 바람핀 사실을 말했었고 그날 저녁 저와 식사까지 했습니다. 절 차단한 이유는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해서더군요. 처남이며 장모님이며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안 옵니다. 인천에서 저는 달랑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 데려다 줄 때 빼고는 대화할 사람도 제 편도 없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아이 짐이 장인 집에 있고 아이가 그쪽에서 생활하는 거면 아내 짐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별거부터 하라고 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과장, 상간남에 대한 증거는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상간남과 통화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랑 더 이상 소통도 안 되고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었기에 아내 소송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아빠가 멀리서 일하게 돼서 이 집은 이제 사라질 거야. 근데 엄마가 곧 다시 방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고 마지막 등원을 시켰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없이 외도를 하였으니 나도 말없이 집을 뺀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옷과 속옷은 캐리어에 넣어 문 앞에 뒀습니다. 다음 날 아내 인스타에는 바이 하이 라는 문구와 함께 스마일 양말이 올라왔습니다. 쓰다 보니 정말 길어졌네요. 아이랑 격주에 한번 수원으로 데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아이를 차에 태웠는데 목 전체에 땀띠가 생겨 피부가 굳어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땀띠라고 하는데 연고도 파우더도 아무것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보내면서 세수도 안 시켰답니다. 집에서 세수시키고 부랴부랴 마트에 가서 연고와 파우더를 사서 발라줬습니다. 연고는 따로 챙겨 시간마다 목에 발라주고 자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발라줬습니다. 주말에 아내는 아이를 두고 데이트를 가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고 부산 여행까지 다녀옵니다. 아이가 심심하다고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다음 날 아이를 보내주고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우기지 말랍니다. 미성년의 양육 환경까지 외가이다 보니 변호사 상담을 받은 모양입니다. 가사 조사에서 이런 이유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저번 주 아이가 차에 타더니 할머니가 수원에서 지내는 거 싫다고 했답니다. 할머니가 매일매일 너 보고 싶어서 그러셨나 봐.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저녁에 아이가 화장실을 3번 연속으로 다녀오고 잠도 안 잤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를 데려다 줬는데 그 이후로 아이가 연락을 안 합니다. 카톡을 해도 답장도 없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제가 아이랑 생이별을 해야 할까요? 이미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으면 차라리 새 살림을 차리지 왜 저와 아이를 떨어뜨려 놓을까요? 아이는 저랑 책 읽는 게 좋은지 저랑만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수원에서 책은 여기 두고 간다고 합니다. 인천에서는 읽지 않는다네요. 통화하면서 몇 번 얘기했더니 몇 번 읽히긴 하나 봅니다만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추가. 먼저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장문의 그림에도 성심껏 읽어주시고 조언 주심에 감사했고 상세한 조언들에 진지하게 제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새기며 읽었습니다. 비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전 현재 아내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감정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왜 아이와 단절되어 살아야 하는지, 왜 아이가 눈치 보면서 혼자 방에 들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영상을 찍어 보내야만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땀띠뿐 아니라 현재 수족구가 한 달 새 2차례 있었습니다. 단둘이 놀이동산을 놀러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함께 축구하고 뛰어놀았습니다. 자면서 깨본 적 없는 저였지만 침대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무의식적으로 몇 번이고 잡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친자와기는 죄송하지만 만에 하나 제 아이가 아닐지언정 제가 아빠라는 것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상담에서도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처가와의 갈등으로 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되어 자주 못 오셨습니다. 아이를 데려온다면 방도 다시 만들어주고 어머니께서 올라오시기로 하셨습니다. 혹여 아이 양육권이 없더라도 아이 방은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면접 교섭에 있어 충분한 사랑과 관심으로 멋진 아빠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이 양육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 것임은 인정합니다. 그만큼 저도 조심스럽고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려 합니다. 주 양육자의 역할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중요하기에 보조 양육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생길 아이 마음의 빈자리를 빠짐없이 채울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습니다. 아내와 그 가족들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미안해 한마디는 합의 과정에서 저에게 이혼의 잘못이 있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보아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발언일 뿐이었습니다. 장인은 오히려 저에게 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 애를 키우겠다는 말은 왜 하냐며 저를 비하했습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마음을 모아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친은 30대 초반입니다. 남친네에 비해 자수성가해야 하는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저는 일찍이 자취하면서 살았어요. 현재까지 자취하고 있고 3달 전쯤부터는 원룸 아닌 월세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원래 여기가 같이 살기로 한 친구랑 반반씩 하기로 하고 들어간 곳인데 친구가 갑자기 타지로 직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 혼자 내기 약간 부담이긴 한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1년 정도는 제가 아껴 쓰면서 부담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간 후로 남친이 들어와서 지금 2달째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도 분명 처음에는 월세 내는 날 언제지?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월급날 돈 줄게 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월급날도 그 다음 달도 조용했습니다. 까먹었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남친이 그런 거 까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더 말을 못 꺼냈어요. 제가 말을 못 꺼낸 이유와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이 사실 이건데 일단 남친이 저보다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 현금이 아예 없고 다 신용카드로만 써요. 매일 카드값 나가면 잔액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차 보험료도 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제 월급에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요. 지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현금이 없어서가 아닐까 추측했어요. 당연히 저 혼자 살 때보다 생필품이나 수도료, 전기료 더 들어갔는데 관리비는 오로지 제 몫이고 생필품 이런 것도 먼저 나서서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먼저 보는 제가 구매해요. 평소 보면 챙기는 부분에서 좀 게으르고 둔해요. 밖에서 뭐 먹을 때는 남친이 밥을 사요. 저는 커피 사는 식으로 하고요. 가끔 제가 밥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만 전 남친이 저한테 워낙 씀씀이도 크고 그랬어서 뭔가 결제하기 전에 멈칫멈칫 그러는 것 같으면 그냥 성질나서 제가 결제하러 갑니다. 나한테 돈 쓰기가 아까운 건지 돈이 없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내 커플이다 보니 출퇴근을 같이 해요. 저는 없고 남친이 차가 있어서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회사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뭐 차 기름값에 보험료에 얼마 전에 집 재산세 내야 한다고 하길래 돈 많이 들겠구나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그 정도 해주셨으면 그건 자기가 돈 관리해서 조정해서 챙겼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튼 그 남친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 내년에 입주인데 처음에는 원래 같이 들어갈 계획이었어서 그 집에 세금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잘 몰라서 뭐 차 기름값이나 이런 비용 생각해서 제가 월세를 안 받아야 하는 게 맞나 그 생각으로 안 주고 있는 건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저한테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준다 해놓고 안 주니까 제가 괜히 마음이 좀 그래서요. 지금은 저도 뭔가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게 보일수록 그럴 마음이 없어져서 얼마 전에 같이 입주는 못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말 못하는 다른 이유는 전에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싸워서 헤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돼서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한참 힘들어할 때 물론 집이야 있지만 당장 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일 힘들면 그만둬라. 자기가 책임지겠다. 몇 번을 이렇게 말하길래 참고 참다가 그 부분 대놓고 이야기하고 크게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평소 성격이 둔하고 해도 제가 남친에게 해주려는 만큼 저에게 뭔가 해주려 노력하고 아끼지 않는 것 같았다면 저도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해본 경험이 많이 없고 미숙하다 보니 제 생각이 어떤 건지
월세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 서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감정 상하지 않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씁니다. 지혜를 좀 나누어 주세요. 엄마가 사이비 무당에 홀린 것 같아요. 지금 엄마는 말이 안 통해서 설득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한 5년 전에 지인이랑 점을 보러 가셨나 봐요. 엄마가 당시 공시생이었던 저에 대해 물으시니 무당이 말하길 제가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할 것이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비두라고 했대요. 합격은 못하겠지만 헛된 일은 아니라고 곧 자연재해와 역병으로 전 세계가 뒤집어지게 될 텐데 그때가 저에게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냥 두고 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때는 그냥 반신반의 재미삼아 보고 흘려 들으셨고 지구촌 여기저기 산불에 지진이네 홍수네 뉴스 나올 때마다 흠칫했지만 우연이려니 했는데 몇 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진짜 전 세계가 뒤집어졌잖아요. 거기에다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사귀게 된 남친과 결혼을 했고 둘 다 시험 포기하고 창업을 했는데 처음엔 곧 좀 어려웠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박을 치게 됐어요. 무당 말이 다 들어맞은 거죠. 그러니 엄마가 아주 신봉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는 해요. 저도 처음에 슬쩍 들었을 땐 용하구나 신기하다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작년인가 다시 찾아가 저 모르게 그동안 가져다 바친 돈이 무려 5천이 넘는다더라고요.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용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러 갔대요. 그런데 무당이 제 팔자에 아이는 없을 거라고 했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저희 부부 딩크예요. 결혼 전에도 분명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양해 구했던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안달이 나실 줄 몰랐어요. 이것도 무당이 맞췄다기보다 엄마가 이야기하면서 먼저 흘렸을 거라 봐요.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요. 엄마도 별 생각이 없다가 무당이 팔자에 애가 없다고 하니까 어쩐지 불안해지신 거죠. 안 낳는 거랑 못 낳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몇 번 더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애 들어서는 굿이라도 하겠다며 엄마가 먼저 사정을 하자 그 무당은 굿을 안 한다고 했대요. 굿 안 하는 무당도 있나요? 얘기를 들을수록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게 모시는 신도 없대요. 그래서 신당을 따로 차린 것도 아니라네요. 잘은 모르지만 왜 무슨 선녀니 무슨 동자이니 장군이니 다들 모시는 신이 있지 않나요? 그 무당은 신느림조차도 받지 않았다네요. 그게 무슨 무당이죠? 무슨 보살님이라거나 뭐 그런 호칭도 아니고 엄마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복채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정성만 보이라고 한대요. 그러니 엄마가 안달이 나서 점점 큰 돈을 바치게 된 거예요. 정성이 모자라서 무당이 부탁을 안 들어주나 싶어서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찾아가서 애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이 팔자에도 없는 애가 뭐가 중요하냐고. 정작 귀한 딸 명줄이나 잡을 생각하라고 호통을 쳤대요. 가뜩이나 신봉하고 거의 미쳐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엄마가 정신을 놓은 거죠. 집을 내놓겠다네요. 지난달에 이모한테 엄마가 집 내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위험하다거나 뭐 어떻게 된다는 말도 없이 저렇게 애매하게 한마디 던졌다고 이러는 엄마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무당이 한 말이 우연히 다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분명 애매하게 몇 마디 던진 게 일 터지고 짜 맞추어 보니 맞은 거 아니겠어요. 예언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세기말에 희대의 예언가라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이 이젠 그저 웃음거리가 되었듯이 무당이 알려준 대로 뭘 한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당을 만났고 안 만났고 제 인생은 이대로 흘러왔을 건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이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왜 엄마는 모르는 건지. 무당덕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무당 때문에 재산이 충난이 악연인 거잖아요. 그 무당을 내가 직접 만나서 한번 따져보겠다는데 엄마가 극구 반대를 하며 그 무당의 정보에 대해 절대 함구 중이세요.
뭐 어떻게 신상을 털 방법도 없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아무리 말려도 결국 엄마는 전 재산 털어바칠 기세예요. 말이 안 통해요. 사기로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네요. 엄마를 꽁꽁 묶어놓을 수도 없고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작 그 무당은 엄마한테 뭘 어찌 하라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 혼자 저러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돈을 주더라도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맞추면 그때 주자 하려다가 그것도 또 우연히 맞추면 전 재산에 빚까지 내서 아니 영혼까지 뽑아서 바칠까봐 무서워요. 뭐라고 하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며칠 전 올린 거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데 일단 조언들 감사해요. 새겨드릴게요. 근데 이젠 글이 묻혀서 혹시 비슷한 경험분들이 좀 더 읽고 조언해 주실까 싶어 올려봐요. 30 후반 유치원 딸 엄마예요. 긴 연애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맞벌이임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수십 번 말하지 않으면 집안일, 경조사, 미래 계획 등 아무것도 하지 않던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며 냉전 반복하며 골무며 지내다가 맞벌이고 제가 더 벌어서 돈도 없고 외모도 안 되던 남편이라 그런 쪽 걱정만은 없던 남편의 외도의심 정황들로 이혼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스라이팅 하길래 이러다 진짜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이혼했어요. 한마디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다른 초이스가 없어 끝낸 거죠. 이혼 과정을 자세히 쓰자면 글이 길어지니 글을 쓰는 이유에 포커스 할게요. 아무튼 갈라선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이를 보여줘야 하기에 갈라선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얼굴을 봐왔어요. 아이 있는 사람들 이혼은 이렇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괴로워요. 뭐 그건 꼴보기 싫어도 참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혼 후 너무 위축이 되네요. 이혼 전에도 제가 워낙 상처도 잘 받고 소심한 스타일이라 우려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버티고 살 순 없으니 이혼했죠. 어떤 분들은 이혼해도 당당하게 오히려 이혼한 거 떳떳이 밝히고 행복하게 잘 사시던데 전 많이 위축되네요. 전 남편 놈이 20대 때부터 7년 넘게 연애한 저를 배신한 것도 너무 괘씸해요. 애 아빠로서 가정을 깬 것도요. 근데 그보다 아무튼 딸이랑 저랑 어떻게든 잘 살아가야 하는데 가끔 맛있는 거 먹거나 재밌는 거 봐서 현실 도피할 때 빼고는 마음이 불안하고 겁나요. 제가 힘든 부분들 적어볼게요. 저는 무남 동녀이고 부모님도 나이가 제 또래보다 많으세요.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시는데 저는 의지할 형제자매도 없고 나중에 홍자가 되면 딸과 둘이 어찌 살아가야나 싶고 너무 두려워요. 근데 이 생각이 위에서 말한 현실 도피 때 잠깐 빼고는 늘 마음의 불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가끔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 아는데 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또 다른 건 저는 남자라면 치가 떨리고 그리고 딸 가진 엄마라서 재혼 생각 없어요. 근데 전 남편 놈은 왠지 언젠가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딴짓한 년이랑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게 생각만 해도 너무 괘씸하고 위에 말한 대로 7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딴짓했다는 배신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하나, 전 남편이 딸에겐 끔찍해서 딸을 안 보고는 못 사는데 그럼 제 소중한 딸이 평범한 부모 가정이 아니라 아빠란 인간이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것까지 봐야 한다는 게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아요. 이혼 당시 제가 부모가 이혼해서 이미 온전한 가정 아니더라도 부모의 다른 이성한테는 노출시키지 말자 했을 때 전 남편이 처음엔 동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엔 안 했거든요. 지는 딸 봐야겠으니 노출시켜도 보겠다 이거죠. 같이 만났던 사람들도 같이 다니던 장소도 만나기 두렵고 위축돼요. 신실하진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같이 친정부모님과 같이 다니던 교회도 못 가겠어요. 결혼 후 남편도 몇 번 갔었거든요. 교회를 못 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다니던 추억인데 가는 게 불편하니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정말 친한 베프들이 초중고 대학 다 몇 명씩은 있었어서 왕따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친구들이 없는 곳에선 약간 은따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원래도 혼자가 편했고 교회든 뭐든 단체 생활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랬어요. 진정 행복하지가 않았고요. 근데 제가 혼자 그러는 건 괜찮은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 딸이 저처럼 위축되고 은따되거나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소심한데 이혼으로 다니던 교회도 친정엄마랑 오손도손 나가고 싶으면서도 위축되어 못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딸 인간관계까지 단절시킬까봐 미안해요. 그런데 전 나서질 못하겠고요. 제 잘못으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위축이 될까요? 되려 전 남편 놈은 당당하게 잘 지내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럴 땐 여자 형제 하나 있으면 용기 내 친구처럼 같이 다닐 텐데 속상해요. 이혼하신 분들 중 저처럼 위축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되려 당당하고 행복하신가요? 물론 저도 전 남편과 한 집에서 미쳐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그런 쪽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근데 위에 적은 이유들로 또 다른 비중으로 걱정되고 힘드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